이번 영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연애에 대한 주제고요. 그 중에서도 모태솔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모태솔로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 때문에 오시는데요. 그분들 중에 유난히 모태솔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녀 모태솔로들과 최면 상담을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는 겁니다. 근데 모태솔로의 정의와 기준은 뭘까요? 누군가는 이성과 손 한 번 못 잡아본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이성과 한 번도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못 해본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모태솔로는 뭐냐면요. 이성과 지속 가능한 안정적 관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킨십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해도 어떤 정서적 문제 때문에 커플 관계가 길게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성과 한두 달을 못 넘기고 계속 헤어지면서 솔로 상태로 남게 되는 그런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태솔로의 정의에 한 가지 기준을 덧붙일 수 있겠는데요. 누가 봐도 연인을 사귀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체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경제적 조건이 안 돼서 이성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돈이 없는 노숙자가 연애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게 조건이 되지 않아서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모태솔로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신체상으로도 완벽해요. 정말 잘생겼고 미인에다가 직업도 괜찮은데 연애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서 연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진정한 모태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모태솔로들은 어떤 내면의 갈등으로 연애를 스스로 방해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내적 갈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에게 거절당할 두려움입니다. 특히 거절당할 두려움은 남녀에게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본인이 외모도 평균 이상이고 직업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라고 지레 겁을 먹어요. 항상 마음속에선 자기를 남들과 비교하는 자격지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소개팅을 하면 상대가 자기한테 실망할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눈도 잘 못 마주쳐요. 상대방 앞에서 긴장하다 보니까 대화 중에 어색한 침묵도 길어집니다. 침묵이 흐르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더 안절부절 못해요. 상대방은 그런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데이트를 하고 나선 앱부터 신청도 잘 못합니다. 어차피 거절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 상대를 마음에 들어 해도 웬만하면 자기가 먼저 연락하질 않아요. 이렇게 모태솔로들 중엔 거절당할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내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괜찮은 이성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 건 알아요. 그래서 애프터 신청도 그런 대로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 상대가 호감을 갖고 더 가까이 다가오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밀어내려 합니다. 상대가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려 할 때 그걸 거절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 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자기를 자꾸 밀어내는 그 사람에게 지쳐서 떠나가죠. 이런 분들 중엔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신뢰할 만한 상대인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탐색을 할 때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에게 구속당하기 싫은 두려움입니다. 그들도 연애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를 구속할 거라는 부담감을 떨쳐내질 못해요. 연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걸 못 견뎌하죠. 실제로 많은 연인들 사이에선 그런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속받기 싫어하는 분들은 그 부담감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를 터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연애라는 게 어떻게 자기 입장만 내세울 수 있겠어요? 자주 만나서 함께 있고 싶으니까 연애하는 건데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 짝을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상대방이 뭔가 구속이나 간섭하는 기미가 보이면 연락을 끊어버려서 연애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나중엔 상대에게 구속받느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겠다며 연애를 거부하죠. 이렇게 모태솔로들은
거절당하는 상황, 상대가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 그리고 구속받는 상황의 두려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연애를 방해받습니다. 그런데요, 최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내적 갈등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에게 버림받고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유기불안 같은 피해의식이 드러납니다. 상대에게 거절당할 두려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상대에게 거절당하고 영원히 외톨이로 버려질 거라는 극단적인 두려움이 드러날 때가 많고요. 상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가까워진 후에 또 나를 배신하고 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속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구속당해서 내 인생이 몽땅 사라지거나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즉, 외톨이, 배신, 존재 소멸 같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피해자가 될 거라는 두려움을 드러내는데요. 외모나 직업, 여러 좋은 조건을 갖춘 그들은 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연애를 즐기지 못하는 걸까요? 수많은 모태솔로 상담 사례 중에 두 가지만 각색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라는 30대 후반 여성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계통에서 일하고 있었고 디자이너라는 직업답게 뛰어난 패션 감각과 우아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40살이 거의 다 되도록 단 한 번도 이성과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20대 시절엔 소개팅도 종종 했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그녀에게 남자들은 대부분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녀도 정말 좋은 남자에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성이라고 해도 그가 A씨에게 과한 스킨십을 요구하면 잘 사귀다가도 그녀는 일부러 거리를 두다가 나중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에도 마음에 드는 남성을 여러 명 더 만나봤지만 남성이 호감을 느끼면서 잘해주고 스킨십을 요구하면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엔 도망치듯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연애를 거부하고 모태솔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유치원생 시절부터 낯을 심하게 가리는 편이었고 말수가 적은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타고난 성격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자기 스스로 초등생 시절부터 자살 충동 비슷한 우울감을 느껴왔다고 합니다. 나처럼 못난 사람이 왜 굳이 살아야 할까? 라는 회의감을 날마다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미술대회에 나가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스스로 남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 늘 피로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A씨에게 잘해주려고 다가오면 그녀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다른 불손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경계했습니다. A씨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거부감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마주하는 자리에는 항상 지각을 했습니다. 학교에도 지각을 자주 해서 근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미술 실력이 뛰어나서 미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한두 시간 넘게 지각을 했죠. 그리고 소개팅 자리에도 늘 지각을 해서 남자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미모가 출중해서 남자들은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직장에도 지각을 자주 했는데 그녀의 디자인 실력과 미모가 뛰어나서 상사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회사를 자주 옮겨 다녀야 했는데요. 남자 직원 중 누군가가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자꾸 다가와 작업을 걸려하면 그녀는 아무리 괜찮은 남자여도 불안감을 느끼고 나중엔 사직서를 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A씨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녀는 이성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성관계를 허락하는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성관계를 허락해서 몸이 많이 노출되면 상대방이 그녀의 약점을 발견하고 실망해서 그녀를 끔찍하게 해치고 버릴 거라는 공포를 무의식에 품고 있었습니다. 즉, 그녀가 관계 자체를 거부한 건 약점이 노출될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성이 손을 잡으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손을 잡히면 키스를 원할 것이고 키스를 허락하면 결국 성관계를 요구하게 겁났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하게 되면 몸이 노출되어 약점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미모가 뛰어난 A씨는 지금껏 수많은 남성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녀도 그중 마음에 들어 사귀고 싶었던 남성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무의식에선 그녀의 의지와 반대로 겁이 나서 자꾸만 밀쳐냈습니다. 저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할 리가 없다며 늘 의심하고 거부했죠. A씨의 부모님은 나름대로 인꼬 부부였습니다. 그녀도 엄마처럼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인꼬 부부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서 타고난 예쁜 외모를 가진 A씨는 왜 이렇게 약점이 노출될게 두려워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관심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그녀의 엄마가 낙태한 동생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그녀가 3살 무렵 둘째를 가졌습니다. 기다렸던 둘째 임신이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임신인 줄 모르고 감기약을 며칠 전에 먹었던 것 때문입니다. 기형아 출산을 우려한 부모님은 실망감 속에 그 아이를 낙태시켰습니다. 낙태당한 동생의 영혼은 자연스레 A씨에게 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형아일지 모른다는 약점이 잡혀서 낙태당한 그 두려움 때문에 A씨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했고 신체적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성과의 스킨십을 갖지 못하게 방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처럼 못난 사람이 굳이 왜 살아야 할까라는 회의감과 낮은 자존감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B라는 40대 초반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비록 30대 중반의 조금은 늦은 나이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18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훈남 같은 첫인상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여성과 제대로 교제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모태솔로였습니다. 공무원에 채용된 후 괜찮은 여성들과 소개팅을 많이 해봤지만 B씨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여성이 그를 싫어할 거라는 두려움이 이미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대학 신입생 때부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부정적 감정이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여성과 소개팅을 할 때도 아주 예쁜 여성이 나오게 되면 그녀가 자기 같은 공무원보다는 의사나 전문직을 더 좋아할 거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키 큰 남자보다는 평범한 키의 남자를 더 좋아할 것 같은 피해의식도 강했습니다. 여성이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든 그를 거절할 것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도 B씨는 잔뜩 긴장해서 입이 얼어붙어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여성이 더 실망한 것 같아서 B씨는 아예 애프터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프터 신청을 해봤자 거절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B씨는 어릴 때부터 말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집에선 서울대를 갈 거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성적이 떨어져서 재수한 끝에 명문대학교의 야간학부에 진학했습니다. B씨는 야간학부에 진학한 이후로 그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열등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간학부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 깊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주간학부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함께 했었는데 키 크고 잘생긴 B씨를 좋아하던 주간학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B씨도 그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야간학부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녀가 실망하고 언제든 떠나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주간학부 학생들이 섞여 있는 그 동아리를 결국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전문대를 다니는 여학생과 소개팅을 해도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왠지 그 여성이 B씨가 야간학부인 것 때문에 실망해서 등을 돌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B씨는 결국 여자친구 한번 못 사귀어보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 복학하고는 행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행정고시에 패스해야만 야간학부 출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정고시에 매년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부모님이 실망하는 모습에 자살 충동도 많이 느꼈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을 때가 많았고 정신과 치료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나중엔 어쩔 수 없이 7급 공무원 시험으로 하향 지원해서 그는 30대 중반에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B씨는 7급 공무원이 되고도 직장에서 자기보다 어린 나이에 급수가 높은 다른 공무원들과 자신을 비교했고 자기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나이에 겨우 7급으로 들어오다니라며 남들이 흉볼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소개팅을 많이 했지만 그는 여성들과 마주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최면을 통해 그의 두려움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B씨는 여성이 그를 남들과 비교하고 실망할 거리를 찾아내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떠날 것 같다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B씨는 여성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질 거라는 두려움을 깊이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성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B씨는 3살 위 누나가 한 명 있는 외아들이었고 나름대로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자란 편이었습니다. 누나도 그에게 잘해준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맞벌이 하면서 바쁘시긴 했지만 그를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거나 구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B씨는 왜 이렇게 남과 자신을 한없이 비교하며 여성에게 거부당할 두려움을 품고 있는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B씨에게 엄마가 낙태한 누나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B씨의 누나를 낳은 후에 곧이어 둘째를 가졌습니다. 장남인 남편은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둘째는 딸이었고 부모님은 다시 아들을 갖기 위해 그 태아를 낙태시켰습니다. 그 후에 3번째로 가진 아이는 아들이었고 바로 B씨였습니다. 그러나 B씨 바로 직전에 낙태시킨 그 딸의 영혼이 남동생인 B씨에게 자연스럽게 빙의되었습니다. 뱃속에서 철저히 비교당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진 트라우마를 가진 누나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에서 B씨는 항상 남과 자기를 한없이 비교하고 상대가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다른 여성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 영적 현상을 설명하면서 계속 양자 물리학의 이치를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문명은 양자 물리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밝힌 절대적 이치는 이겁니다. 모든 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원자의 에너지는 입자와 파동의 동시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과 공기나 물까지도 최소 단위는 원자입니다. 그런데 인간 같은 고등동물뿐만 아니라 원자들도 서로 애착관계를 이룹니다. 원자들은 하나의 원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안정적인 구조를 얻기 위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 공유 결합이라는 밀착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원자들은 서로의 안정을 위해 애착관계를 맺고 더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원자들의 공유 결합이라는 애착관계 맺기의 결과물입니다. 원자의 기본 성질 자체가 애착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자들로 이루어진 인간들도 원자들이 그러하듯 애착 대상과 결합하려 합니다. 태어난 이후에 부모와 애착관계를 맺고 자라면서 또 친구들과 애착관계를 맺죠. 성인이 되면 연인이나 혹은 배우자와 애착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들도 애착관계를 맺죠. 회사들은 서로 인수합병이라는 애착관계를 맺고 학교는 자매 결연을 맺기도 해요. 또 지역사회가 연합해서 국가라는 형태의 애착관계를 맺고 또 국가들은 유럽연합 같은 애착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애착관계를 맺는 건 우주의 자연현상이죠. 그런데 이런 자연현상에 역행하는 유일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태죠. 태아는 모체와 애착관계를 맺습니다. 탯줄로 모체에 연결해서 의지한 채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 상태에서 어른들의 이기심에 의해 그 애착관계가 끊어집니다. 우주가 설계한 자연현상에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강렬한 공포의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상대에게 애착 관계를 거절당하는 아픈 상처를 얻게 되고요. 또 태아와 살을 맞대고 있던 부모가 자기를 공격하고 죽였던 아픈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태아가 아무것도 못하게 어른들이 구속하고 통제했던 공포가 그대로 남게 되죠. 그리고 태아는 낙태당해서 죽더라도 그 에너지는 파동 성질로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고요. 낙태된 태아의 영혼은 타인의 몸속에 있어야 했던 태아의 성질 그대로 타인의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머물던 엄마의 몸속이 아니라 엄마의 자녀가 되려 했던 목적에 충실하게 엄마의 다른 자녀 몸속으로 대부분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낙태아들은 생애 첫 애착 과정에서 끔찍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애착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몸의 주인이 아무리 상대방을 마음에 들어 해도 몸속 태아령은 그 상대방과 애착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합니다. 낙태 과정에서 부모에게 거절당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를 싫어하고 거절할 거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뱃속에서 모체와 살을 맞대고 있다가 배신당하고 죽임당한 기억 때문에 상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강한 불안감과 거부감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뱃속에서 타이에 의해 철저히 통제당하고 구속당한 채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을 겪었던 기억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드는 이성일지라도 연애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자유를 빼앗기거나 통제당할 것 같으면 그 관계를 자기도 모르게 끊으려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연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상대방이 당신을 싫어해서 거절할까봐 두렵다면, 혹은 마음에 드는 이성인데도 그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거나 스킨십을 통해 더 긴밀한 관계를 요구할 때 자꾸만 밀어내고 물러나려 한다면, 그리고 남들처럼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싶지만 자유를 구속당하고 통제받는 게 싫어서 연애를 거부하고 있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애착관계 맺는 걸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그 마음은 어쩌면 원래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낙태령의 상처받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태령은 살해자 A씨와 B씨처럼 당신의 부모가 낙태한 형제자매의 영혼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 세대에서 낙태한 영혼이 당신의 부모에게 머물다가 당신에게 옮겨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아주 어릴 때 낙태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편안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통제가 안 되는 내적 갈등으로 모태솔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